8월 말 태양에 환피해진 카스티리아의 그 마을은 얇은 모래막으로 뒤덮인 듯했다. 두 남자가 용감하게 마을길을 걸어갔다. 한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마음이 급했고 위심에 찬 눈을 한 다른 한 사람은 오만했다. 집에서 낮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낮잠 시간이라는 신호였다. 그들은 목적지인 징기 박힌 문 앞에 섰다. 루시아 에르난데스가 남자 2명을 앞장서 복도를 지나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에 면상에 잠긴 사람의 옆모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모직 도가와 월계관을 쓴 청년이었다. 그는 두 손님을 보자 돌연 그들을 가리키며 라틴어로 맹렬하게 소리쳤다. 루시아는 흥분해 돌진하는 청년을 보고 거실 문을 닫았다.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깜짝 놀란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호스텔로 돌아온 루이스 알다마와 호르헤 카바예르는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청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짜 이름은 ху안 마누엘 스벤손이었다. 몇 주 전 카바예르는 스페인 시골 여행 중 우연히 스벤손을 만났다. 카바예로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에 따르면 스벤손이라는 그 젊은이는 역사적 인물을 불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카바예로가 역사학 학위를 가진 알다마를 그 황야로 끌고 간 것이었다. 알다마는 스벤슨이 진짜로 기적을 행하하는지 종교학 사기극을 벌이는 건지 진위 여부를 판명하기에 적격인 사람이었다. 카바예로는 역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스페인 문학, 특히 케베도라는 작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전 만남에서 스벤슨이 케베도의 영혼을 소환해서 카바예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고 케베도의 경쟁자인 옹고라를 함께 비판하기까지 했다. 카바예로에 따르면 스벤슨 또는 케베도가 제공한 자료는 역사적으로 정확했고 그 안에는 심지어 일부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까지 있었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알다마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방문은 전산적으로 시작되었다. 스벤슨은 본인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폭탄이라도 맞은 듯 부스스 일어난 머리카락과 피곤한 푸른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동시에 유감스럽지만 본인의 통제밖에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방문 시에 토가와 월계관을 요구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질적인 책들로 가득 찬 수많은 선반이 벽을 덮고 있었다. 알다마는 색색의 책이 늘어선 선반에서 헤로도토스, 구스타브 클로츠, 오스왈드 스팽글러와 같은 친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선반으로 뒤덮여 얼마 남지 않은 여유 공간에 걸려있는 바로크 프레임에 가장자리가 삼면으로 처리된 거울이 안쪽의 커튼을 비췄다. 수가 높여진 커튼은 한낮의 태양의 공력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 손톱의 편물로 장식된 밤나무 테이블이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알다마는 필수 질문을 했다. 스벤슨은 자신의 통제가 부분적일 뿐이라고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고 있는데 리처드 닉슨이 나타나거나
방문자가 경고 없이 자신의 위식을 차지하는 때도 종종 있다고 대답했다. 알다마는 스벤슨이 소유한 수많은 역사책을 근거로 청년이 책에서 본 내용을 기억하곤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애둘러 비난했다. 스벤슨은 알다마가 의심할 만하다고 동의했지만 방문자를 더 잘 알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지 단순히 더 잘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기는 그런 연기를 할 지능이 없다고 했다. 여전히 해위적이었지만 알다마는 스벤슨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유죄를 입증하는 듯한 도서관을 숨겨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시아는 손님에게 회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테이블 위에 전통 과자를 놓았다.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기 전 스페인 출신 아메리카 정복자의 생애 전문가인 알다마는 에르난 코르테스, 본세 데 레온, 그리고 프란시스코 피사르를 불러달라고 했다. 스벤슨은 눈을 감고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방문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게르만어파 언어처럼 들리는 말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우스꽝스러운 추리와 방문자의 스케치가 몇 차례 이어진 끝에 카바예로가 알다마는 그가 렘브란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화가는 거의 저녁 시간까지 머무르다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알다마와 카바예로가 마을에 머무른 대략 3주간 이러한 실수는 흔했지만 그동안 정복자들이 나타나긴 했다. 처음 등장했던 정복자는 에르난 코르테스였다. 그는 툴락스칼라 사람들과의 동맹에 대해 얘기했고 모테쿠소마와의 첫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다. 황제가 흙을 밟지 않도록 당을 쏠고 황제 앞에 담요를 갈아놓은 사람들, 아스테카의 왕의 머리를 장식한 화려한 갯살 깃털 왕관, 그가 걸친 터키석, 빛이 진추로 수놓인 만토, 발 근육을 덮은 금으로 된 완장과 발치. 코르테스는 또한 테너치티틀란 시장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했다. 온갖 식재료, 금은 보석, 납, 황동, 구리, 주석, 보석, 뼈, 조개, 달팽이 껍데기, 깃털,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 다듬은 목재와 다듬지 않은 목재, 자코새, 메추라기, 두로리, 닭새, 쇠오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참새, 앵무새, 부엉이, 독수리, 매, 올빼미, 황초롱이. 본세 데 레온은 마지막으로 등장한 정복자였다. 알다마는 카리브해와 플로리다를 탐험한 본세 데 레온이 촌독이나 탐험가로서 겪은 일상 업무보다는 영원한 젊음의 셈 전설에 더 관심을 보였다. 기록에 따르면 본세 데 레온이 그러한 기적적 인물을 찾는데 몰두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세는 알다마의 이러한 호기심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젊음의 셈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자신은 결코 믿지도 찾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한 전설은 변변치 못한 사학자 안토니오 데 에레라가 날조한 천박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 사학자는 본세의 가족을 미워했고 정복자의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해
어수룩하고 심신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물을 찾는 데 몰두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세드레온을 묘사한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다. 페루를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와의 대화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다. 피사로는 도착한 지 몇 분 후 비상 사태가 벌어졌다며 돌아가 버렸다. 그를 해하하려는 군중이 서납게 문을 두드리며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알다마는 9, 3주 동안 매혹적 시간을 보냈다. 요정한 방문자가 아닌 온동안 인물을 끌어들이는 스벤슨의 재밌는 무능함은 적어도 똑똑한 대화를 제공했다. 한 번은 여름 폭풍 속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타났다. 서툴지만 어느 정도 프랑스를 하는 카바예로 덕에 체스 게임도 한판 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의 풍광과 워털루에서의 오판 그리고 나폴레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45년 7월 16일 엘라모고드를 하얗게 만든 우뚝 솟은 죽음의 빛을 회상했다. 처음으로 스벤슨을 방문하고 모범적인 영어 구사력을 보인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성향 덕에 남의 몸에 의식이 머무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나타났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피사로의 짧은 방문날에 니체도 등장했다. 니체는 창가에 혼자서 앉아 존재하지도 않은 덥수룩한 꽃수염 아래에서 중얼거렸다. 그 외에도 호세 라울 카바블랑카, 고드프리 헤롤드 하디, 가이우스 그라쿠스, 베네치아 주류 판매전 점원, 빌리더 키도에게 총을 맞았다고 말한 뉴멕시코 출신의 목찬주 등이 스웬슨의 집을 방문했다. 스웬슨이 본세드레온을 불러온 날은 알다마가 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이었다. 다음 날 그는 카바예로에게 스웬슨이 사기꾼이라고 말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루이스 알다마는 스벤슨에게 가는 대신 근처에 잠나무 숲을 걸었다. 그곳에서 그늘 아래 숨어있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물속에 넣었다. 물의 서늘한 기운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다마는 스벤슨과 마찬가지로 사기꾼이었지만 고독 속에서는 용기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로프, 더블릿, 만토를 입고 허리에는 고물 차고 섬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던 때를 두쿠와 화승총의 시대를 떠올렸다. 수년 전에 카리브 어딘가의 푸른 곳에서 마셨던 비슷한 물 또한 떠올렸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주름지지 않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